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8분. 네,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가 이 지구 700km 궤도를 돌면서 이 지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 다누리는요, 달 상공 100km 궤도를 돌면서 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자, 이 다누리 발사가 성공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우주 산업에서 당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한국인의 장기인 불굴의 도전 정신, 은근과 끈기로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하면 이 미래의 먹을거리,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지환의 아리아리,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한 주간의 다양한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콕 이은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그 표정이 밝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리아리를 진행할 생각에 제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증권가에도 좀 화색이 도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키워드, 자산시장 8월 이후 상승 랠리, 이제 다시 강세인가입니다. 네. 사실 지난 5월, 6월 달에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우리 국내장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일제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굉장히 말 그대로 우울했죠. 네, 굉장히 네.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6월 16일에 저점을 찍고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조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날 예정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일시적인 혼조세 마감을 보여줬지만 이 6월에 있었던 전저점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회복세 이게 일시적인 건지 네.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 약세장 속에서 보여주는 반짝 랠리인지 혹은 이 새로운 베어마켓 랠리보다도 이 경기 순환적인 강세장의 시작인지 많은 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업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히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 경제 지표들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미증시가 현재는 좀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증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목과 또 거래량이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장의 폭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증시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6년 증시 바닥 때 나타났던 이 기술적 지표들의 개선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과거에 보여줬던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올라갈 때 포착됐던 시그널들이 이 현재 시점에서도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상승장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쪽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코인 쪽도 네. 예. 뭔가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증시들이 큰 폭으로 올라줬지만 그 이상의 개선폭을 보여준 게 바로 네.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어. 네, 그래도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올라줬고요. 예. 네, 지난 6월에 비트코인이 17,5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23,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3만 달러까지는 좀 완만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만큼 네. 이 비트코인이 좀 그 정도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 주면은 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업계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가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비트코인의 약진 이러한 네. 것이 다른 그 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참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거시 경제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우리 시장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미증시가 좀 힘을 내준다면은 우리 시장에도 충분한 이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네. 그런 한편 앞으로는 이 S&P 그리고 나스닥과 같은 기존의 이 증시들과는 좀 디커플링되는 가격이 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거든요.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곤 있지만 네. 이 누구 말이 맞을지는 돼봐야 아는 거겠죠. 네. 그래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께서도 저마다 또 보는 관점이 다르고, 네. 예, 하긴 뭐 전문가들께서 정확하게 보신다면 그분들이 투자를 제일 잘하는 분이 그쵸.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위해서 건설 3사 손 잡았다입니다. 네. 층간소음이요. 네, 예. 이 층간소음을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좋은 데 사시는군요. 지인분께서는 혹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니, 저 어떤 지금 사건이... 단독주택 살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는 해당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이 층간소음으로 참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 사고 같은데 네. 이런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롯데, 삼성물산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 대형 3사 건설사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좋은 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가 당장 뭐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좋은 결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본인들이 3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구축을 해왔던 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 등 이 핵심 역량을 먼저 상호 간에 공유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 기술들을 좀 조합을 해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좀 네.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네. 빨리 좀 좋은 기술이 나와서 그 위층 아래층 간에 모두가 웃으며 갈등 살 수 없이 있는. 네. 화목하게 좀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이 건설 3사 네. 지금 아파트 크게 짓는 회사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회사들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불거졌던 이슈인데 왜 이제 와서 3사가 손을 잡았을까를 좀 놓고 네네. 보자면은 예. 어제 사실 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도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 건설사들에게 앞으로 층간소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한 건데요. 네네. 이 어제 해당 사안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건설 3사의 어떤 움직임도 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요게 이제 정부에서 나왔고 네. 거기에 이제 발 맞춰서 3사가 협력을 해서 기술을 개발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건데 기술 개발에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근데 네. 기존의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그렇죠? 그럼 이제 새로. 언제부터? 예. 네, 이제부터 짓는. 정확히 어제부터 짓기 시작하는 아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네. 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2년, 3년 후 정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파트 이사 가실 분들은 한 2, 3년 기다렸다가 이사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농담입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좋은 기술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결국 믿었던
우영우 맞아입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영우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럼요. 네. 네, 요즘 뭐 화제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제인 드라마인데요. 네. 우투더 영투더 우라는 이 굉장히 유행어를 남길 정도로 이 네네. 온 국민의 상을 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사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받게 된 비결도 네. 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해당 드라마에는 네. PPL, 이 간접 광고가 없다는 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 격려와 응원을 보냈었는데 네네. 이 드디어 지난 에피소드 때 네. PPL이 우영우에 등장을 하면서 아, 그래요? 이 누리꾼들이 참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우픈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아, 확실히 그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네. 예, 참 간접 광고. 근데 갑자기 왜 그 없던 간접 광고가 등장을 했을까요? 네, 사실 우영우 같은 경우는 PPL이 없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이 기존의 드라마보다도 제작비가 100억 정도 더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하, 네네. 이 워낙 자본이 탄탄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PPL 같은 게 필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네. 이 PPL이 들어갔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해당 에피소드 내에 이 1억이 넘는 고가의 마세라티가 네. 이렇게 망가지는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마세라티 값을 물어주기 위해서 PPL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네. 측의 정확한 그 해명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고요. 네. 하지만 이 우영우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께서 정말 충격과 공포다. PPL이 없어서 더 특별했는데 정말 네. 아쉽다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간접 광고라는 게 뭐 그만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그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좀 이렇게 제작 또 광고주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만사입니다. 자,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예,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요, 네. 우리 권호 이름이 좀 약간 너무 저를 존경하게 하는데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왜요? 이제 알파고의 세상만사니까 그냥 이렇게 손 후바의 네네. 대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목 좀 기네요. 예. 네. 아무튼 뭐 좋은 제목이 또 생각이 나면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예. 자, 최근에 또 이 원숭이 두창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미국은 뭐 비상사태도 선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고, 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만은 네. 지리적으로 또 최근에 또 아프리카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아프리카입니까? 네, 오늘 얘기가 아프리카예요. 근데 네네. 이 나라 사람들이 본인들 아프리카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네, 일단 네네.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요, 예,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 튀니지. 예, 이 네네.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사하라 네. 밑에 있는 진짜 네. 찐 아프리카 사람들 튀니지아 가면 튀니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세요? 아,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하고 야, 너네들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니야? 이 그러니까 대륙? 예, 자기네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들 자신들을 아프리카보다는 예. 이제 로마 제국 시대부터 카르타게이라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로마 아하. 제국을 힘들게 했었던 네네. 이제 그때부터 본인들을
중동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정원으로 네네. 생각하는 그러한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티니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금 더 이제 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나라는 이제 그 인구로 봤을 때는 거의 99%, 98%는 이슬람 신자이긴 하지만 네. 근데 우리 마치 알고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의 보이는 그 모습들이 여기서 덜 보입니다. 아, 덜 보인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세속주의를 선호해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네. 뭐 여성들 중에서는 뭐 히잡을 쓰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안 쓰신 분들도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정치 참여율도 봤을 때는 한국보다 더 높아요.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뭐 투표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 실질적으로 정치 그 이제 네, 국회에 쪽에서 활동을 보시면 하신다는 정치인들의 거. 그 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급 간부들에서 남녀서의 그 비율이라든가 다 한국보다 그렇군요. 높아요. 아, 우리보다 선진국이네요. 그런 면에서만 그런 면에서만. 예. 하긴 뭐 최근에 다소 좀 그 황당한 뭐 개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최근에 얘기입니까? 진짜 황당한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네. 지난주였는데요. 예. 대통령이 네. 원래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헌법학자예요. 네. 이제 그분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대통령은 좀 약간 국회를 꽉 잡아야 된다. 대통령이 네네. 강해야지 이제 나라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가 있다. 네네. 뭐 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예. 그냥 본인이 헌법학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헌법 개헌안을 쓰고 이거를 국민 투표에다가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네. 이제 그 참여율은요. 30.7%인가요? 30.1%. 네, 좀 저조하네요. 예, 밑으로 떨어지면 네. 취소이잖아요. 네네. 조금 높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찬성 반대표를 보시면 94%로 당선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졌습니다. 어쨌든 국민 투표를 통과한 거네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저조한데 예. 국민의 한 30% 정도도 안 되는 예. 뭐 그런 지지인 셈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합치면 27% 찬성을 어허. 받은 거죠. 네. 근데 이게 내용도 궁금하고 이게 네.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개헌입니까? 이제 개헌의 내용을 보시면요. 네네네. 일단은 대통령이 마음껏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요. 아, 국회를 해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각은 마음껏 건드릴 네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삼권 분립이 깨지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이 본인이 헌법 개헌안을 작성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삼권 분리가 망했기는 그때부터 망했어요. 대통령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네네. 여야 예. 원래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무소속 네네. 출마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국회에서 네. 지지했던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예. 다 지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네. 참여율이 이제 30%좀 넘었잖아요. 아니 근데 국민투표. 이런 식의 개헌을 하면은 뭐 반대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야당 여당 다 반대를 했지만 네네네. 결론적으로는 법으로 봤을 때는 법적 테두리 안에는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통과했으니까 예. 갑자기 예전에 그 유신헌법 예. 통과시켰던 뭐 예.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 예. 튀니지 하면은 한 10년 전쯤에 네. 그 아랍의 봄 이것을 시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대통령도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갑자기 이렇게 좀 독재적인 그래서 이런 권력으로 사람들이 하고 너무 있는 걱정한 걸까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튀니지라면 아랍의 봄의 당생지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랍 민주주의의 좀 약간 모델이었는데 네네네.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우리는 희망을 버려야 되나 네네네. 하니까 걱정이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MC님도 물어보셨는데 이 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네네네. 물어보신다면 예. 이제 아시다시피 2011년에는 마치 지금처럼 밀값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 우크라이나가 좀 나름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밀값이 올라갔는데 지금 아마 정치자분들도 모르실 텐데 중동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밀이 없으니까 네. 이 나라들이 이제 해외에서 밀을 사와요. 그렇겠죠. 근데 업체들이 사오는 거 아니고 네. 국가가 사옵니다. 네네. 국가가 사와서 이제 국제 시가에서 사죠. 네. 근데 국제 시가에서 또 국민한테 팔면 국민이 그 밀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좀 약간 많이 후퇴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보태서 네네. 시가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네네. 국내 시장에다가 뿌려요. 네네네. 자, 이럴 때는 조금만 국제 시장에서 미리 문제를 일으키면 네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구도예요. 아하. 정부가 이제 재정이 또 약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2009년에도 갑자기 이제 밀이 문제였는데 네. 밀값이 올라갔죠. 네네. 밀값이 올라갔는데 국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밀값에다가 또 보조금을 네네. 많이 보태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도 밀값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빵을 못 먹게 됐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위키릭스에서도 당시 대통령 이제 거의 87년부터 네. 23년 동안 정치를 해왔던 네. 제이날 아비딘 빈 알리이라는 네. 대통령의 부인의 사치들이 네. 위키릭스에서 나왔어요. 아하. 또 때마침 그때 또 이렇게 젊은이 한 명이 이제 노상에서 이제 과일을 파는데 네. 거기 이제 여성 경찰이 와서 너 여기서 과일 팔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뺨을 때렸어요. 어허. 근데 중동에서 남자가 네네. 여자한테 뺨 때리는 거 당하면 좀 약간 그 큰 수치심이거든요. 아. 근데 그분도 원래 자기 여동생들을 이제 학교 보내려고 돈을 버는 젊은 남자였어요. 네네네. 이제 그때 이제 그거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가서 네. 이제 분실 자살을 했어요. 아. 이제 분실 자살하는 것도 이제 자기 사촌 동생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SNS에. 네. 이제 그거 이제 다 합쳐가지고 티니진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제 시위하고 반정부 시위가 시작이 이제 다음 이제 된 거군요.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네네네. 이제 하야를 했는데 예. 그가 시작이 돼서 아랍의 봄이 시작한 거죠. 아.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튀니지를 비롯해서 네. 약간 이제 민주화로 이제 좀 진행을 해 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사이에 또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긴 거네요. 아, 이제 네.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네. 그동안 그 정권 이제 동치 시절에는 네. 억압받았던 세력이 있었어요. 예. 그 친이슬람주의 세력. 왜냐하면 튀니지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다르게 세속주의를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이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종교 세력이 있으면 억압하는 구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는 또 이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사회가 너무 오픈됐는데 네네. 단점이 이제 억압받는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세력들 중에서 물론 좀 약간 원리주의자들도 있어서 위험한 단체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온건 세력들도 있었죠. 네. 그 온건 세력들 중에서 한 세력인 엔나흐다 운동이 그때 네네. 정당을 만들고 예. 이제 2011년에 예. 아랍의 봄이 시작하자마자 선거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1등 당이 돼요. 예. 근데 그동안 티니지 사회가 정여 세력으로 보면 좀 살짝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똑똑하게 뭘 했냐면 다른 좀 약간 단체들이란 다른 좀 약간 세력들이란 손을 잡아서 네. 문민 정부를 만들어요. 예. 예를 들면 진보 세력이란 아니면 중도 세력이란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나의 좀 약간 협상, 예, 그 합상 예. 예.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거죠. 네, 연대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14년 대선 때는 네네. 갑자기 극좌파 세력에서 투명 정치인이 암살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엔낙다 네네. 정당에서 주종 세력들을 우리를 암살시켰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위기에 빠져가지고 예. 그동안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 열심히 했는데 또 무슨 갑자기 암살 사태가 나와서 네네. 이제 선전을 당해가지고 이 정당이 이제 지목을 받았는데 네. 그분들이 너무 좀 약간 지목 받는 걸 봐서 두려워해가지고 대선에 출마 안 해요. 아하. 대선에 네네. 출마 안 했는데 예. 그때 대선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네. 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무너뜨리는 정권에서 예전에 일했던 사람이 당선돼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도 그나마 좀 약간 눈치를 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고위급 간부였지 나도 구 정권을 뭐 싫어했대 이런 말들 해요. 네. 이제 그분도 나름 괜찮은데 그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죽어요. 19년에. 네네. 19년에 죽었는데 이번에 다시 대선을 해야 되죠. 네. 다시 대선을 해야 됐는데 2019년 얘기죠. 예. 2019년까지는 나라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네.
오케이 민주주의는 좀 약간 올라갔지만 네네.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는 있긴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성장이 못했다. 근데 경제적으로 이런 뭔가 얘기네요.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네. 그냥 똑같아요. 예. 그냥 자유만 있는 거지 주머니 나칠 때 비어 있어요. 네. 그때 구정권 시절에 헌법 자문 네. 아니면 뭐죠 법무부 장관처럼 네네. 일을 했던 예. 가이 사이드이라는 네네. 사람이 나와서 예, 예. 여러분 오케이 혁명했어요. 제이날 아비딘 대통령을 우리는 하야시켰어요. 네네. 8년 지나갔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다 똑같아. 네. 이 정치는 말이요 다 뭐 쓸데없는 거야. 네네. 그래서 나는 정당도 없이 예. 혼자서 출마할게요. 오. 했는데 간신히 네네. 1등 했어요. 1차 선거 때. 아. 자, 이분이 19% 땄고요. 네네. 2등 정당이 18% 땄고요. 1% 차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엔낙다 무브먼트는 15%, 12% 땄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선거에는 1등하고 2등이 가는 거예요. 아, 결선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를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결선 투표 때는 압도적으로 이겨요. 아. 대통령이. 네네. 이겼는데 이제 예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이 국회는 말이요. 쓸모없어요. 네네. 예, 정당도 국회에 필요 있어봤자 없어요. 예.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이 국회가 있으니까 발전을 못한 거예요. 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너무나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정권이에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헌법 하나 만들어주마 해서 네. 본인이 직접 헌법을 만들고 네, 국민투표에다가 실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개헌을 예. 하게끔 된 거로군요. 예. 아, 근데 그 사실 참 뭐 남의 나라 얘기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그 위험한 생각을 가진 예.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그리고 등장할 때는 또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샀던 거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눈치가 없다는 거 뭐냐면 네네. 그나마 예전에 같이 정치 활동을 했었던 네네. 구청권 시절에 또 동료들이 정당들을 만들고 지금 네. 나름 좀 약간 유력한 정치인들이긴 한데 예. 그분들이랑 어느 정도 좀 약간 연대를 해서 이 국민 투표를 그나마 좀 약간 국민적 합의 속에서 네. 통과시켰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아 튀니지는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걱정이 있어요. 예, 지금 뭐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이제 막강해지면 사실은 좀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참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이쪽은 어떻습니까? 서로 그 일단은- 무역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 일단은 그 K-팝부터 시작하자면 그 네. 한류부터 시작하자면 이 튀니지는 다른 아랍 사회들과 다르게 네. 얘기했잖아요. 너무 오픈된 사회이다 보니까 아마 이 한류를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튀니지예요.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라면 네네.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아는 예. 그 한류 상품들을 네. 소비하는 거는 기본이고 네네. 거기에 플러스 한국에서 나왔던 웹툰 작품들까지 웹드라마들까지 소비를 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류가 중동에서 제일 많이 먹히는 나라가 어디냐고 하시면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라는 튀니지예요. 아, 튀니지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튀니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이걸 네. 좋아하고 이것을 즐기고 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제품 판매 이런 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아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걸에 대한 관련돼서 이제 네. 한류가 너무 먹히다 보니까 한류랑 관련된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화장품이라든가 등등등 이것들도 같이 발리긴 발려요. 네, 근데 네. 그 이외에는 물론 우리 한국에 있는 전자제품이라든가 네. 자동차들도 제법 좀 발리긴 하지만 자동차가 살짝 우리가 그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밀리고 있어요. 아,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모르죠. 튀니지는 예전에 네네. 누구의 식민지를 받았어요? 프랑스의 튀니지요. 식민지 프랑스.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프랑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자동차 산업이 대강국 크죠. 예. 강대국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들이 네. 튀니지에서 좀 약간 프랑스한테 밀린 상황이에요. 아, 네, 이제 르네라든가 등등등. 네네. 그런 어떤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네. 그 이게 해외에 네. 뭐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사실은 일본 자동차들이 많았어요. 네. 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한국 자동차들이 도로를 지금 많아요. 달리기 시작하더니 네.
지금 뭐 한국 자동차 경쟁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튀니지에서도 그런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이기가 너무 좀 약간 쉽지 않겠지만 네. 항상 도전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이 불굴의 도전 정신. 이거 뭐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리고 자동차 우리는 말고 또 우리가 뭐 IT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협력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튀니지는 한국의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랍어폼 이후로부터 더 활발하게 네.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란 튀니지 정부 기관들이 열심히 협력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튀니지에 있는 그 과기부 같은 과학기술부 같은 그 기관이 한국에 있는 관련된 위원회 아니면 기관들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상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인가? 6주 전인가? 한국에 있는 수입 협회인가요? 네네. 수출입 뭐 무역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에 이제 그 중소기업들 같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이 튀니지가 초청했어요. 우리나라 좀 오시고 어차피 당신들은 해외에서 뭔가를 수입하고 한국에다가 파시잖아요. 우리한테는 뭔가 좀 사가세요. 우리는 열심히 핸드폰 사고 있는데 한류 상품들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하나의 그 일행단이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튀니지에 가서 막 돌아다니고 튀니지는 이제 좀 관광시킬 겸 뭘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다 소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튀니지에서 팔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튀니지에다가 팔 수 있는 거 아니면 튀니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튀니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안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좀 약간 의료품 쪽으로 가면 나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약간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것보다는 관광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튀니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고 북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 바닷가가 있고 바닷가에서 이제 수영도 할 수 있는 날씨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여행하러 가면 오직 수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유적지도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 유적지가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 튀니지아 물가는요 아마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마 그 지중해에서 제일 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문화적인 아니면 자연적인 즐거움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거기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튀니지는 아마 아시다시피 이집트나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안전 문제가 거의 없고 그 테러 문제가 치안이 괜찮습니까? 비교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튀니지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튀니지로 좀 약간 관광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좀 멀어요, 멀기는. 그건 이제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시면 이제 밤 11시, 12시 비행기를 타시면 다음 날 한 뭐 8시, 9시에 도착이에요.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튀니지 관광청에서 그 홍보대사 해달라고 곧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서울경제TV에다가 DM을 보내주세요. 자, 알파고의 세상 만사. 오늘 아프리카, 이 아랍의 봄이 시작됐던 튀니지의 정치 상황 그리고 우리 한국과의 경제 문제 뭐 이런 걸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신기한 나라로 오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결이.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짧아졌습니다. 그냥 K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K라는 글자 하나가 바로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어떤 브랜드 파워가 커졌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BTS, 오징어 게임, 또 영화, 기생충 같은 문화의 브랜드 파워뿐만 아니라 네. 요즘은 한국의 제품이나 기술도 세계가 주목하는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특별한 성장 동력, 예, 그동안에 어떤 힘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그 전망을 할 수 있는지 이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유건재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유 교수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의 유건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의 모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경영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국인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모순이라는 것과 경영이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모순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순이라고 하면 양립될 수 없는 두 요소가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속에서 사실은 모순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과 생산 고도화, 그리고 이윤 추구, 사회적 책임,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 분권적 의사결정 등등등. 자, 그중에서 혁신과 생산 고도화만 생각해 보셔도 생산 고도화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갖고 있고요. 혁신은 위험을 테이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업이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 모순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 속으로 품고 갈 수 있느냐가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이 조직 속에서 잘 안착이 되어야 된다. 그 왜 그러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람직한 행동의 차이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점진적 혁신, 공정 효율화는 굉장히 잘해왔죠. 지금까지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빠른 실행, 성실하게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을 되도록이면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단기 수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급진적 혁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급진적 혁신은 다양한 시도, 협력, 창의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을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장기 수익과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자, 기업들은 단기 수익도 추구를 해야 되고요. 장기 수익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순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표준의 등장, 그죠?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솔린 베이스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고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적과 아군이 이제는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환경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식 경영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자, 미국은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일본은 카이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한국은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형태를 따라갈 것이냐. 아마도 일본의 카이젠과 우리가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미국의 창의성을 굉장히 많이 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적 경영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우위에서 차별화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에 있어서 핵심은 고유성입니다.
그러면 한국식만의 경영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이 차별화의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본과 한국을 조금만 비교해 보면 기차 탈 때 개찰구 아시죠? 예, 일본은 개찰구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개찰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일본인과는 조금은 다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인은 그럼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한국인을 그냥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모순적이다.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인의 모순, 어떤 모순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집단 안에서의 강한 주체성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집단주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 우리가 순응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집단주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본이나 한국과 굉장히 다른 집단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주체성 자기 개념은 한국인을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대상성 자기 개념은 일본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대 조직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고요. 일본인들은 조직의 영향을 그냥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연 그러면 정말 그러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특성들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판소리, 제가 뭐 판소리를 굉장히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판소리의 득음은 나의 선생과 스승과 다른 목소리를 낼 때 득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 아름답다는 표현 파고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맞다가 아름다움이에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 개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디자인 역량, 컨텐츠 사업의 역량은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즉, 집단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인데요. 사실은 한국인들을 생각할 때 폐쇄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방성이 강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신에 강한 부분들,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한옥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옥을 연구하신 분들이 개방성과 폐쇄성이 굉장히 공존해 있다. 그 특징이 아마 마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순. 은근하게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리빨리는. 근대화에 있어서 빨리빨리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빨리빨리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군 신화를 봐도 은근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중화학 산업, 산업 발전도 은근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여 융합해내는 모순, 굉장히 저희들 잘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보시면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죠. 자, 그래서 웹툰이라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 처음 나왔죠. 예, 그래서 결제 방식, 뭐 보는 방식, 그다음에 공급자가 공급하는 방식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웹과 만화를 융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들을 그럼 조직 속에서 어떻게 살려나갈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주체적 집단주의, 그죠? 자, 집단주의라고 하면 사실 자유를 주기가 좀 겁이 나긴 하죠. 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부여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빙그레가 굉장히 좋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자율적인 팀을 바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의미를 부여하라. 이제는 왜를 이해시키면 무엇과 어떻게가 굉장히 쉽게 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라는 게 그다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마다 굉장히 자기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MZ세대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최근에 프라이뱅크에 있어서 어떤 핀테크로 이동 모두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이 되긴 한데 자, 이때 빨리빨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목적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자. 그리고 열림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수합병, 열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와 모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는 리더는 일관적 비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행동과 방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행동보다는 방향의 일관성을 요구해라. 행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즉 방향만 정확하다면 어떤 행동이든 우리가 차용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믿음 체계의 모순인데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험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 훨씬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혁신과 루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들은 루틴 때문에 혁신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벤처 같은 경우는 혁신만 추구하기 때문에 루틴이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때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순에 대처하는 기술, 개인과 조직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인은 인지 복잡도가 높으면 모순에 잘 대처합니다. 그런데 뭐 인지 복잡도 단어가 조금 복잡하죠.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가 얼마나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공감을 잘할수록 인지 복잡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모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조직의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기업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목적에 따라서 원가 우위 전략이든 차별화 전략이든 언제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1등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생각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조직 설계 혹은 조직 개발을 할 때 한국인의 특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특성들이 잘 발현하도록 해도 이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건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말이죠, 이 세상이 온통 모순이야. 사람이 그 모순성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였는데 네. 그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이게 모순적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아, 그래요? 저만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예. 자,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유건재 교수님 나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순이라는 게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썼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모순으로 성장을 해왔다. 예,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예, 그 한국식 경영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빨리빨리 문화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마지막엔 또 이제 리더와 모순,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예. 빨리빨리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한국 사람들이 뭘 좀 굉장히 빨리빨리 한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사실은 산업화를 저희들이 그래도 패스트 팔로우로 빠르게 도달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후진 국가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한 사례는 없으니까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 일본의 등을 보면서 추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뒤를 추격을 해서 왔는데 어느 틈엔가 이제 추월한 분야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빨리빨리만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은근하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한국인들에게는 은근과 끈기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공업 같은 경우, 경공업에서 우리가 중화학공으로 넘어가는데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년, 20년을 바라봐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 그 문화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조금 살펴보면 사실 음식 쪽에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발효 음식.
발효 음식. 우리 저희들 80%를 차지하는 게 발효 음식이거든요. 네, 김치가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젓갈이랑. 네네, 젓갈. 그럼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많이 아세요? 우리 그 숙성되는 게 시간이 다 필요하잖아요. 뭐 한 달이든 한 달, 뭐 1년이면 그렇죠. 1년, 뭐 어떤 것들은 뭐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는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부각된 것이고 은근과 끈기는 저희들이 원래 좀 갖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금 조화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말이죠. 19세기 때 이 조선을 찾았던 서양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은근과 끈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건 역시 이제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드러난 특징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조선시대 후기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 한국인들을 평가할 때 너무 게으르다라는 게 주된 평가였거든요. 게으르다는 좀 기분 나쁜 평가예요. 그런데 그게 일본을 평가할 때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산업화의 관점으로 보니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일본도 아마 이제 그 메이지 유신하면서 산업화 요거에서 성과를 내기 아마 직전에 그 보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네. 근데 이 빨리빨리가 빨리빨리 뭐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맞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이제 산업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고 그랬는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현대중공업 뭐 수주를 받아와서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조선소가 없었죠. 근데 독을 만들면서 배를 제조를 했거든요. 사실 그거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이었고 정말 빨리빨리 어쨌든 정해진 그 길을 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장 만들 때 보통 2년이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8시간 일을 24시간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하고 만들고 감수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제품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어쨌든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고 물론 그 와중에 실수도 저희들이 많이 했죠. 실수한 부분들은 실수한 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잘한 것들은 또 잘한 대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주영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울산 조선소 만들 때 그때 이제 돈 한 푼 없이 외국에 돈을 빌려가지고 선박 수주 해가지고 조선소 짓고 동시에 배 짓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런 생각을 참 쉽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약간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발상의 전환이랄까. 아니 3교대도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그냥 주간에만 일을 하는데 이거 3교대로 8시간씩 하니까 그냥 24시간. 우리가 또 24시간 문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3배로 늘린 거죠, 일하는 시간을.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빨리빨리 거기에다가 은근과 끈기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데다가 창의력. 전 창의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좀 모순된 요소들이 어우러졌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켰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얘기는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어디로 자리를 옮기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은근한 빨리빨리 잠깐 들어봤는데 나머지 모순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3시부터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이어갈 텐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정재환의 아리아리 초대석 유건재 교수님 만나보실 수 있는 동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3시부터 이어서 관련해서 얘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방으로 자리 옮길 테니까요. 잠깐 쉬셨다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유건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옆방에서 다시 또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